안녕하세요. 펭귄 각종과학관 이정모입니다. 한때는 과학자였고 대학 교수를 거쳐서 과학관을 운영하는 행정관료로 일하는 내내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네 가지 수단이 사용됩니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죠. 이 중에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물론 읽기와 듣기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책을 못 읽겠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도통 못 알아듣겠어, 이런 분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매일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다릅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아요. 대학에서 글쓰기 훈련을 꾸준히 받는 인문사회학자들도 글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과생, 과학자와 공학자는 자기들보다 글을 더 못 쓸 거라고 착각도 하죠. 뭐 딱히 착각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과학자 친구들은요, 영어로 논문은 잘 쓰지만 일반인을 위한 칼럼은 한 줄도 못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학자와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놀아. 응, 아빠도. 딸아이와 아빠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딜까요? 놀이동산 아니면 친구 생일 파티? 아닙니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 헤어지는 아빠와 딸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니, 대화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아침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화했죠. 왜요? 학교는 재밌게 노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순간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아. 아빠, 학교는 노는 곳이 아니야. 아빠와 아이가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노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뭘 하죠? 설마 땅 파면서 열심히 일하나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집에서는 분명히 공부란 걸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참고서를 구입해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읽었고 연습장의 내용을 반복하여 쓰면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숙제를 했죠. 제 딸에게는 학교는 더 이상 재밌는 곳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전라남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 온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의 일일 것입니다. 놀이가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덩달아 즐거움이 스트레스로 진화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많은 경우 포기를 동반했죠. 그나마 학창시절 중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 소풍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의 소풍은 들과 숲을 지나면서 산책하고 맛난 것을 먹고 떠들며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울에서는 좀 달랐어요. 가벼운 산책이라기보다는 원행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서울이 워낙 크니까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소풍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 만큼 먼 곳으로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학교는 소풍 간 김에 우리 역사에 대한 학습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놀라운 효율성이라니. 저는 여기서 소풍을 소풍으로만 낭비할 수 없다는 새마을 정신을 봅니다. 그런데 서울 학교의 효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풍과 글짓기 대회와 사생 대회를 한 번에 해치우는 센스. 소풍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원고지, 지우개, 연필에 도화지와 물감, 팔레트와 붓과 물통까지. 차라리 소풍을 가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기 더 나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통에 따라 행해지는 소풍을 갖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가운데 태기를 하라고 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려면 준비할 게 무척 많잖아요. 물론 학급에는 언제나 모범생이 넘쳐서 굳이 내가 그걸 다 준비해 갈 필요는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글짓기 준비물이 훨씬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글을 짓는 대신 무조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훨씬 빨리 끝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대충 그까짓 것 하면서 그렸던 거죠.
그런 심정으로 붓질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을 짓는 대신 그림을 그리다 보니 국어 선생님들이요 꾀를 내셨어요. 홀수 번호는 글짓기를 하고 짝수 번호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림과 달리 글쓰기는 그게 수필이 되었던 시가 되었던 그까짓 것 대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 아닙니까? 글에는 세계관이 담겨야 하고 감동적이어야 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했거든요. 그놈의 글을 짓다가 오전이 후딱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글쓰기와 저는 점점 더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제 마음이 글쓰기에서 멀어져도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더 이상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의 사지선다형 시험은 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논문도 써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유학 시절에 쓴 필기고사와 논문의 양을 원고지로 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학 시절 우연한 기회에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수 과학 도서 인증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과학책인가 보다. 하긴 과학의 한계가 어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책을 몇 권 더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화학을 공부한 저에게 이상한 직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학 글쓰기 강사가 바로 그것이죠. 2004년 겨울 이화여자대학교에 자리 잡고 있던 전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획회의를 할 테니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육생들에게 생화학을 강의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생화학이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게 맡겨준 과목은 과학 글쓰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재수를 거쳐 대학 1학년까지 저는 14년간 국어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글쓰기를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단지 선생님께서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때 내가 가르친 게 바로 글쓰기였어 라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맙소사. 그런데 내가 글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온갖 핑계를 대어서 강의 일자를 최대한 뒤로 미뤘습니다. 제가 3시간 강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마치 5개월이었어요. 그 5개월 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고3과 재수 시절에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한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스스로 겁에 질린 저는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수강생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일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 예상은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은퇴한 교수님, 현직 교수님, 그리고 30대와 40대 전문 인력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뭐 내가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 깜냥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편하게 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날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학책을 쓴 이유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돈을 벌면서 덤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두 말은 그게 그거일 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는 책을 써야 돈을 법니다. 돈을 벌 만큼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출판사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요, 쉽게 쓰라는 겁니다. 쉽게 쓰다 보면 핵심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예로 들었던 유레카를 들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야기만 하고 결국 부력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과학은 어렵습니다.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역사도 어렵고 철학도 어렵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두 다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으면 왜 학교에서 따로 배우겠어요. 어려운 것을 쉽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쓰느라고 핵심을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데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전문가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달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을 쓸 무렵 제 천문학 지식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틀린 내용도 많았어요. 친구인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는 제 책의 오류를 보면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쓰지 그랬어. 제가 천문학에 무식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력의 역사 속에 감춰진 권력과 과학의 충돌, 인습과 혁신의 갈등을 다루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생물학 전공자라고 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다루는 글을 못 쓸 까닭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과학책에 꼭 과학적 원리만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로빈son 크루소 따라잡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은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탐험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볍게 읽다 보면 로빈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활용한 가벼운 과학 원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학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책인 것이죠. 저는 해리포터 사이언스란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 자격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과학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가장 재밌게 읽은 과학책이 뭐니? 요즘 아이들은 세련됐으니까 인쇄칠해라도 해리포터 사이언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꽤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로빈son 크루소 따라잡기 시리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았죠. 결국 물어보는 주제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독자가 과학책이라고 하면 그건 과학책인 겁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예요.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다면 그것은 혼자 꽥꽥거리는 목소리일 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릴러 소설가인 스티븐 킹이 자신의 글쓰기 비법을 대중에게 소개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한 말입니다. 이 책은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글쓰기의 핵심과 자신감, 그리고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저는 강연의 마지막 1시간 동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저를 짓눌렀던 스트레스가 의외로 쉽게 풀렸죠. 한 학기 후에 저는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였는데요. 이때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을 마친 수강생을 위한 과학 저술가 과정을 개설하려는데 8주의 수업 가운데 처음 4주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수강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실제적으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민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2주 후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4주 분량의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지 못하고 매주 근근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첫날 저는 수강생들에게 원고지를 나눠주고 우리나라 띄고 좋은 띄고 나라를 반복해서 1분간 쓰게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멀쩡한 석사님, 박사님들에게 이런 얼토당치 않은 일을 시키다니 말입니다. 하지만요, 수강생들은 군말 없이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떤 사람은 1분에 60자를 썼고 어떤 사람은 1분에 100자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각자 지켜야 할 글쓰기 속도가 되었죠. 주제를 주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글을 쓰는데 속도는 사람에 따라 1분에 60자에서 100자입니다. 3에서 10분 동안 시간을 주고 아침밥, 여행, 비행에 관한 글을 썼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 글을 마치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썼고 깔깔대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기 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웃어도 괜찮았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기꺼이 비웃어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수강생들은 서로 분위기를 돋웠죠. 적지 않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글쓰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글쓰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과정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저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여러분이 또 저에게 배우겠다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우리는 글을 최대한 많이 쓸 것이고 창피도 많이 당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다른 곳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충분히 망신당하면서 면역력을 키웁시다. 맵집을 키우자는 거였죠. 매주 과학과 관련된 에세이 숙제를 내주었고 출판사 편집자 출신의 아내는 친절하게 붉은 펜으로 교열과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비평을 했죠. 우리는 주로 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글쓰기의 3요소는 지식, 문장, 구성이거든요. 지식이야 시간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각자 얻는 것입니다. 또 문장은요, 이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재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구성은 훈련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함께 구성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글쓰기 능력이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글쓰기가 지겨운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저와 수강생들은 다 함께 다짐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쓰지 않겠다. 불후의 명작을 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쓸 사람이 제게 와서 배우겠어요? 명작을 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에게 하고 싶은 과학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는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과학 저술과 과정을 마치는 날, 이미 과학책을 여러 권 출판한 경험이 있는 한 수강생이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글쓰기가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글쓰기는 언제 가르쳐 주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역사에 관한 글을 쓰면 그것은 역사 글쓰기고 과학에 관한 글을 쓰면 그게 과학 글쓰기랍니다. 중요한 것은 분야가 아니라 당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와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것이죠. 독일을 떠나기 직전 딸아이의 학급이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이혼해서 따로 사는 옛 아빠와 옛 엄마도 함께 왔습니다. 노는 모습은 어디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었어요. 실컷 뛰어놀다 지친 아이들이 무대를 꾸미더니 연극을 하더라고요. 즉석에서 만든 줄거리는 엉성하고 연기도 엉망이지만 하는 아이나 보는 어른이나 모두 재밌어 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서 독일 대학생들이 왜 세미나 발표를 저렇게 잘하고 에세이를 재밌게 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놀아야 재밌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놀듯이 써야 재밌습니다. 과학자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놀자고요. 감사합니다.